해바라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갑자기 또 화면에 안 보던 분이 딱 오셨으니까 예, 어떻게 동원이세요? 지내셨는지. 네. 우리 개발바 선생님 약간 음악가 되신 것 같아요. 성악가 같은 느낌이, 예, 약간 베토벤 같은 느낌? 이미지가. 잘 지내셨죠? 아, 헤어 디자이너가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네. 헤어 오늘 디자이너가 누구시죠? 우리 테니스 동호회 하시는 그 친구분의 부인이신데, 그냥 맡겨놓으면 바꾸세요. 아, 네. 어, 잘 제가 봤을 어울리십니다. 때는 네, 그 학교장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소장님 말씀 듣고, 어, 굉장히 배가 부른데요. 근데 이 얘기를 따라갈 만한 기독학교가 몇 개나 될까?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봤어요. 어, 저는 미래교육이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담론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학교이기 때문에 미래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미 바뀌어 있고 바뀔 것인지 그리고 지식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어, 배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보는 관점에서 미래교육도 얘기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저는 요즘 챗 GPT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서울 지역 학부모 모임 강의를 부탁받아서 가는데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별무리 학교 서울 지역 학부모 모임을 위한 강의안을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개요, 주제, 어, 그 주제별 세안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고 네가 혼자 말하면 그러니까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학부모들끼리 분임 토의를 하게 하고 발표해서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라 라고 써줘요. 오, 만들어집니다. 어, 교육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재밌어서 제가 이제 생명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생명 영역에 관한 지도안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4차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럼 그 차시에 대한 세부 세안을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또 만들어줘요. 중요한 건 제가 저와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에 맞게 전혀 다르게. 다른 지도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절대 표절이나 뭐 그런 게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지식과는 사실 챗 GPT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이제 아, 저는 가르침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어, 특히 기독 대안학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닥치고 배우는 아이들 뭐 서론, 본론, 결론 다 집어치우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골라 배우고 나름대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해서 그냥 지식을 막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에 음, 대하여 대책이 있나? 저는 솔직히 음, 저희 학교를 포함 기독대안학교가 5년 안에 재편됩니다. 어, 음, 물론 이거는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5년 안에 그 학교가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가 결정나요. 근데 그것의 어떤 그 중심이 저는 미래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 지식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지식이 유용한지 또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음,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기독학교라면 기독교적으로 그 학교에서 이걸 해석해 내야 합니다. 음, 이제는 음, 표절도 아닌 논문 같은 논문 아닌 논문스러운 글을 이게 진짜 가치 있나라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문해력 중에 하나가 챗 GPT가 쓴 저 논문이 과연 음, 가치로운지 혹은 학문적으로 음, 타당한지를 밝힐 그렇죠. 줄 아는 일종의 뭐랄까 기계가 새롭게 만들어낸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문해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음, 음, 음. 그건 이제 음, 기계만 또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진짜 너무나 평화로운데 학교들이 저는 챗 GPT 버전 4가 나왔거든요. 버전 음, 3를 배우기도 전에 4가 나왔어요. 뭐 엄청난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쇼킹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뭐 미래교육의 담론이 무엇이냐, 이거냐, 저것이냐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막 이끌고 가고 있는 지금 이것에 대해 과연 기독대안학교들은 무슨 대책이 음, 있고 지금 뭐 역량이니 뭐 입시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발빠른 준비를 해도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음. 네,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닙니다. 네, 꼭 이게 필요한 챗 이유 같고요. GPT가 좀 그런 게 사실 지금 버전 4지만 아직도 그게 걸음마 단계잖아요. 걸음마 이게 단계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 앞으로 학습돼서 금방 나온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고 저도 그 써보고 있거든요. 지금 넷플릭스가 100만 회원 모으는데 41주 걸렸고요. 41개월 그러니까요. 걸렸고 네. 챗 GPT는 이게 열흘도 안 걸렸어요. 100만 저는 모으는. 지금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GPT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어, 역시 지금 그럼 앞서가십니다. 이틀 만에 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그럼 공저가 되는 건가요? 권오이 GPT가 앤, 저자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네. GPT가 저자해서 네. 근데 이 아직 기독교 쪽에 챗GPT로 나온 게 없어서. 하면 이게 네. 인공지능이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판별하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게다가 맞습니다. 최근에 또 뉴빙,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랑 오픈 AI가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보다 어떤 것까지냐면 출처까지 밝혀요. 이 자료는 맞아요.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까지 출처가 밝히기 때문에 이게 뺏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썼는지 판별한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럴 거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오피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엑셀이나 워드 문서 이거를 아까처럼 이야기를 하면 문서를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라고 이야기를 어, 하면 문서를 지가 알아서 요약을 한 다음에 PPT까지 해서 내 음, 컴퓨터에 있는 사진,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끄집어가지고 적합한 거를 집어넣어서 이미지까지 넣어가지고 PPT까지 완성해주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기술의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할까? 이제 그보다 더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인공지능과 연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확 뛴다고 할까? 이렇게 완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라면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더한 게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음, 놀라운 속도지만. 예. 네.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나도 빨리 수업 지도안을 챗 GPT로 해야지. 그렇게 또 적용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해도 되지 어,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박바라기 선생님의 우리가 그 문해력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은 진짜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 놓치지 않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개박바라기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질문에 저희가 사전 질문에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저희가 이 미래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또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 차별화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저희가 기독교 학교가 진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지금 또 현장에서 바빠서 미래 교육이 뭔지 그런 담론을 못 쫓아가는 선생님들도 허다하거든요. 기독교 학교는 어떤 면에서 이 미래 교육의 차별화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일부 교육청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면서 학교 자율 시간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개바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를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기술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한 물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봐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있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있고, 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은 디지털 기술 활용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어떤 시민성처럼 디지털 세계에서 사회적 책무성, 사회 윤리를 어떻게 풀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근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예를 들어 빅데이터가 뭐고, 장점이 뭐고, 잔점이 뭐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고, 기술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이해해서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시켜 나갈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이제 공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좀 디지털 기반 교육의 영역 안에서도 한쪽으로 좀 치우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 학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너무 비판적인 입장으로 거부하거나 무조건적인 수용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 지상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기술은 목적은 아니거든요. 도구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학생의 발달 단계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하더라도 5, 6학년,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 절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활용 교육은 초등학교 5, 6학년 이후에 고학년 단계에서 적용하고, 좀 더 활용 측면은 이제 고학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써야 된다.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냥 그런 사전 교육 없이 그냥 나눠주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의 공교육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이걸 풀어갈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기기 보급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사전 교육,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절제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선지자적 비관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지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 때 죄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알리고 회개할 것에 대해 촉구했지만,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무시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든 받지 않든 간에 그 역할들을 다하는 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선지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다시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 역사에 반복되는 것들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미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서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 그냥 미래교육에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가자 해서 우우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아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디지털 기술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야 될지, 생태전환 교육을 풀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가야 될지, 성교육을 풀어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가야 될지 어떤 구체적인 고민과 지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그 비판적인 입장이 먹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기독교 학교로서 저는 그걸 계속 그 사명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뭐 인간 소외 현상, 아마 미래 사회가 되면 기술이 발달되면 저는 오히려 인간 소외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 뭐 트럭 운전사,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 사라질 직업 아니에요? 당장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문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서 가르칠 건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잘못 활용이 되면 중국의 경우 독재 사회에 가장 맞는 게 디지털 기술 아니에요?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들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 미래 사회의 사회적 약자가 누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 그리고 또 우리 별무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그 자발적 이타성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측되는 게 저는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관심해질 거다.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종교보다는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미 그런 추세가 확장이 돼 있고, 또 기성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판을 넘어서 무관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현상,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 현상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한쪽에서는 종교적 다원주의, 한쪽에서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무관심, 이제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다. 그걸 쾌락으로 채우든 이단 종교로 채우든 어떤 형태든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저는 미래에는 영성교육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성교육은 기독교적 영성이라기보단 오히려 좀 이렇게 포스트 모던한 관점에서의 어떤 종교적 다원주의를 배경으로 한 영성주의가 새롭게 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표현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더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위기는 심화될 거고 그리고 교회 위기는 결국 기독교 학교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도 줄지만 기독교 인구는 그 비율보다 더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적 가정에서 기독교 학교를 진학한다는 현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비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션스쿨, 믿지 않은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미션스쿨도 문제는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지만 체프를 선택적으로 종교 과목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 체포를 드릴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종교가 아닌 다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기독 학생반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이게 더 강화되면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그 미션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앞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더 힘들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일반 학교, 일반 교육에서도 위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그다음에 기독 대안학교도 각각 그 양상에 따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위기가 온 다음에 대응을 하면 이미 늦어요. 망해요.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제가 여러 학교 컨설팅을 하거나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같은 문제라도 누구는 문제라고 인정하고 누구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위기가 이미 있는데 제3자가 봐도 저 학교는 위기인데 정작 구성원은 아무도 교장 선생님조차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학교들을 보면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5년, 10년 뒤에 저 학교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학교 진영에서도 이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김현섭 소장님이 얘기하신 이제 영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요즘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는 MTA 팀코치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그 크리스찬 아닌 그룹과 크리스찬인 그룹이 그 러닝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체험했는데 거기에 그 영적인 체험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내가 성령을 경험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김현섭 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것도 종교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신의 한 영역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종교적 다원주의가 팽배하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이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OECD 이 학습 나침판에서 그 학생 자기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영성을 실제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영성이면 자기주체성이 발현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김현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 영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너무 심각하고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안 하면 이 기독교 학교들이 이 끝이 잠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저는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는 성경 콘텐츠를 좀 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미래 교육하고 이제 성경의 어떤 해석이나 말씀의 해석, 또 기독교 세관을 그 프레임대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 기독교 세안의 어떤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이 미래 교육과 접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개밥바라기 선생님 하신 말씀 굉장히 공감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서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그런데 한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기독교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시 좀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함께 공감하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양가의 감정이 있고요. 예, 저도 사실 이제 과학이라는 원래 가르치는 교과가 있는데, 12학년 이제 졸업 직전에 아이들 성경 시간을 어쩌다가 계속 들어가게 돼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근데, 저도 이번에 성경 시간 안에서 아이들 이 수업을 통해서 진로를 그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작년과는 또 다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도 좀 어떻게 좀 조합을 해봐가지고, 네, 우리 12학년들 졸업하기 전에 맛이라도 좀 보여주고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거대 담론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룬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이나 이 팟빵을 들으실 많은 분들께 또 뭔가 질문과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을 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마지막 말미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세계관을 배울 때도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 진보적 관점이 있는데 이게 변혁적 세계관, 변혁적 기독교 세계관을 되게 중요시 해왔는데 동일하게 학습 나침판에서도 변혁적 역량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역량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행위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들 학생들이 도덕적 뭐 행위 주체성, 뭐 창조적, 경제적 이런 행위 주체성을 좀 강조하던데 그걸 보면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저 안에 내가 먼저 변혁적 역량을 갖고 있는가, 변혁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사로서 혹은 사회자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알려고도 해야 되지만 조그마라도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더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교사하고 싶고 그랬을 때 제가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학생들도 그 부분에 한 개 한 걸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안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변혁적이고 또 행위 주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님 우리가 먼저 행위 주체성을 가진 교사로 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마르코 시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미래교육을 음, 접하고 또 공부해 왔는데, 어,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김현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에서도 그들은 크리스찬이 다 아닌데, 제가 느낀 느낌은 미래교육의 키워드들이 그러니까 공동체라든지 영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생태, 뭐 글로컬 지역 연계, 뭐 다문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다 다루고 있는 음,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 미래교육의 지향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OECD의 그 이 학습 나침판 보면서 그 나침판이 가르쳐야 되는 그 지점, 지향점이 어디여야 되느냐가 사실은 이미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 방향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더 보여주신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에. 근데 그 방향점이 자기를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냐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늘 저에게 강조, 히어 앤 나우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이제 미래교육에서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건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의 어떤 행위 주체성,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최근에 의심을 하기 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요즘에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음, 나는 도대체 어느 지향점대로 살아왔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학교를 준비하는, 아니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좀 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자기주체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자기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기독교사로서 자기 이해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은 호기심에 가볍게 들어왔다가 이런 이런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그냥 그랬고요.
구멍으로 숨고 싶었지만 숨지 아닙니다. 않고. 네. 근데 들으면서 아, 그래,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도 따라갈 수 없고 또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하고 더 전문적인 것들이 많을 텐데 미래에 결국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 대체 불가능한 게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성이나 또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이 학교에서 그것들 많이 거기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자꾸 이렇게 세대 따라가느냐고 트렌드 따라가느냐고 다른 것들에 눈도 많이 가고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가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거 따라가길 좋아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근데 변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계속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것들, 그것을 교사가 계속 외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섭 선생님, 나무와 섭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 정리가 저도 제 안에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그 대립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상호 보완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뭐 세계화, 뭐 지역화, 뭐 디지털 인성 자연, 뭐 개별화 활동 학습 이런 부분을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았는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아까 뭐 쌤들이 말씀하셨듯이 나부터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혜진 선생님. 네네. 사실은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구나. 저는 이제 주로 기술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고, 또 이 미래교육을 사실은 기독교 교육하고 연결을 할 생각을 잘 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키우고자 하는 역량이 또 이제 저희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과 역량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학습자들이 어떤 그 OECD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나침반을 들고 어딘가를 찾아가잖아요. 그 나침반이 어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된 나침반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제 설정하는데 교사들이 조금 더 애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밥바라기 선생님. 네, 미래교육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조망을 해주셔서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마무리로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혹시 뭐 미처 말씀 못하신 게 있다면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져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있다 보면 현재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뭐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그 외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현재에 머물러서 그 일 처리하기에도 바쁜 게 또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고민도 할 수 있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자리,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100% 현재에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R&D 해가지고 기업의 먹거리를 만들려면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기업은 매출액의 뭐 30%, 40% 이상을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냥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현재에 다 쓰고 흥청망청 쓰는 기업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고, 오히려 흑자가 날수록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재투자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학교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특정한 부분, 최소한 11조 개념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산도 좀 정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학교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독교 학교의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오늘 시간상 얘기 못 나눴고, 다음에 따로 우리 소장님 좀 한가한 시간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안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래서 되겠나, 우리 기독교 학교가 또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신앙교육이 또 미래교육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구나, 그런 또 희망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부족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소장님 책, 미래형 교육과정 디자인하다, 이 책 제가 영상으로 딱 올릴 테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그 책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계속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그런 소모임들을 좀 만들어 가시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늦은 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 녹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진로와 특성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그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